77세의 박수진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 기운이 감도는 방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불을 켰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다. 40년이 넘도록 해온 일이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정성 세탁소는 이제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손을 씻고 가게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코끝을 쨍하게 만들었다. 세탁소 안은 이미 눅눅한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했다.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얼굴을 덮쳤고 손끝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손님들이 맡긴 옷들을 분류하고 다림질을 시작했다. 묵직한 다리미를 들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고된 노동만이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복자는 홀로 앉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노파가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남편과 함께 늦은 밤까지 일하며 아들 민준을 키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배달을 하던 남편의 뒷모습, 해진 옷을 기워 입고 학교에 가던 민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복자는 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 굴럭굴럭 갑자기 마른 기침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세탁소 먼지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벌써 2달째 계속되고 있었다.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밤에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달랐다. 다림질을 하던 중 갑자기 배 오른쪽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으윽, 복자는 신음하며 다리미를 놓쳤다. 쇠 다리미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너무 아파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혼잣말을 중걸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동네 김 원장님 병원이라도 가봐야겠다 싶어 허겁지겁 세탁소 문을 잠그고 나섰다. 걸음걸음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버텼다. 김 원장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 씨,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소개서를 받아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집에 돌아와서 대학병원 예약을 잡고 나니 갑자기 무서워졌다. 혼자 그 큰 병원에 가서 무슨 말을 듣게 될까? 젊었을 때 아픈 민준을 업고 병원에 뛰어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녀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녀 자신이 누구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요즘 가게가 바빠서. 그게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가봐야 하거든.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킬까봐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에 민준이 어렸을 때는 열만 조금 나도 업고 뛰어가던 기억이 났다. 그때 민준은 그녀의 등에 매달려 엄마 무서워 라고 속삭였었는데 지금은 그녀 자신이 무서웠다. 아, 엄마 미안해요. 요즘 카페 재개장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다음에 꼭 같이 갈게요. 그래, 그럼.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어디든 둘이 함께 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이럴 때마다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홀로 대학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피검사하고 별의별 검사를 다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는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그 쓸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박수진 환자분,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에 들어가니 젊은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담낭계 결석이 여러 개 있고 용종도 보입니다. 염증이 심해서 복강경 수술로 제거하는 게 좋겠어요. 수술이요?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이었다. 비용은 입원비 포함해서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500만 원.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세탁소 한 달 매출이 겨우 2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니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한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잠도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민준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다. 그 애도 카페 운영하느라 힘들 텐데. 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젊었을 때 버스 안내양 일하면서도 남편과 세탁소 운영하면서도 항상 자식에게 짐되지 말자가 그녀의 신념이었는데 민준의 대학 등록금도 그녀가 다 벌어서 냈고 결혼할 때도 그녀의 힘으로 도와줬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다. 의사는 수술을 안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도 요즘 카페 일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녀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겠나.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용기를 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 엄마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뭐라고 대답할지,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운 듯 들렸다.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술비가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 아, 그게 엄마, 요즘 저희도 상황이 좀... 말끝을 흐리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 카페로 갈게. 네, 그러세요. 무거운 마음으로 민준의 카페로 향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자식에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카페에 도착하니 민준과 그의 아내 지수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둘 다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앉으세요, 어머니. 지수가 의례적으로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도 평소보다 어딘가 경직된 모습이었다. 민준아, 엄마가 전화로 말한 그 일인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민준이 지수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대출도 많이 받았고 로스터기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정말 죄송하지만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면. 그녀가 말하려던 순간 지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여유가 없어요. 요즘 카페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재료비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고. 지수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치 그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했다.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요. 민준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달이라니. 의사는 빨리 수술 받는 게 좋다고 했는데. 알겠다. 그럼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고 무엇보다 민준과 지수의 차가운 반응이 너무 서러웠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무겁던지. 평생 민준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정작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다. 매달 손자 학원비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꺼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녀가 생사가 달린 수술비를 부탁하니까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정말 허탈했다. 며칠 뒤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언제쯤 수술 받으실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돈이 없는데 언제 수술을 받겠나.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너무 늦지 않게 하세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간호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의사 선생님이 다음 진료일에는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는구나. 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요즘 카페 재개장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 꼭 시간 내서 갈게요. 또 거절당했다. 이번에는 정말 서러웠다. 민준이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이제 그녀가 아프니까 바쁘다고 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세탁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그래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식이 안 도와준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살아야 민준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말 막막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세탁소 매출로는 몇 년을 모아도 힘든 금액이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도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큰형님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형님네는 그녀의 남편이 보증까지 서준 적이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고 이런 일로 전화드리기가 정말 어려웠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여보세요, 큰형님. 수진이에요. 아, 수진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 형님. 그게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연락드리는 건데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큰형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수진아, 민준이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자식이 부모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님, 그게 민준이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아니야,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그리고 자식 놔두고 형제한테 손 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큰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치 그녀가 뻔뻔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형님,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수진아, 형님 말 들어. 자식한테 제대로 부탁해봐. 그게 순리야. 뚝 끊어진 전화기가 귀에 아팠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은행에도 가봤다.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나 해서. 어르신, 담보로 내놓을 게 있으세요? 세탁소 기계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힘들 것 같고
부동산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세상은 온통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은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평생 모은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발걸음은 힘없이 세탁소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며칠 전 카페에서 흘려들었던 지수의 목소리는 달랐다. 자기야, 우리 엄마 환갑 준비 어떻게 될까? 그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다. 수진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아들 내외의 이중적인 태도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세탁소로 돌아온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바느질 상자 옆에 주저앉았다. 손님들이 맡긴 옷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힘든 순간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그동안 민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 손자의 학원비까지 기꺼이 보태주며 아낌없이 주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녀의 모든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복자 언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때였다. 옆 가게에서 식당을 하는 김혜리 씨가 그녀를 발견했다. 에리는 수진보다 5살 정도 어렸지만 싹싹하고 인정 많은 성격 덕에 두 사람은 친자매처럼 지냈다. 수십 년간 옆에서 서로를 지켜봐 왔고 수진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에리는 가장 먼저 달려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수진은 에리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단부터 아들 내외의 싸늘한 반응, 그리고 큰형님의 모욕적인 거절까지. 에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을 찌푸리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 수술비는 없다면서 사돈 잔치는 호텔에서 한다고. 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자 언니, 마음 아파하지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에리의 진심 어린 위로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혈육들은 너무나 차가웠다. 언니, 고마운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수진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복자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우선 내 적금부터 깨보자. 수진은 에리의 말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에리는 이미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 에리는 해약한 적금 통장과 함께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수진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돈 봉투를 바라보았다. 에리야, 이걸 어떻게 받아? 너 이거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언니, 내가 언제 언니한테 신세 안 졌나? 예전에 세탁소 앞에서 넘어져서 피 흘릴 때 누가 없고 병원까지 갔는데 그때 언니 없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에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끝이야. 언니는 꼭 살아야 해. 따뜻한 에리의 마음에 수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300만 원으로는 부족했다. 아직 200만 원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에리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혼자 힘으로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여기저기 뒤져보았다. 남편이 남긴 유품이 담겨있던 낡은 상자. 그 속에는 금반지와 은수저 세트가 들어있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흔적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아껴둘걸.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금은방으로 향했다.
금반지와 은수저를 팔아 90만 원이 나왔다. 아직 110만 원이 모자랐다. 수진은 동네 신협에도 찾아갔다. 세탁소 기계들을 담보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다. 다행히 12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6개월 만기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수진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드디어 5개 10만 원이 모였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수술 일정을 잡고 병원과 협의해 300만 원은 선결제하고 나머지는 퇴원 시 3개월 할부로 내기로 했다. 다행히 병원 측에서 그녀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다. 수술 날짜는 2주 뒤로 잡혔다. 수진은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졌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의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동네 꽃집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복자 언니, 민준네가 꽃 주문을 엄청 했더라. 호텔 장식용이라면서 몇백만 원어치를. 수진의 가슴이 답답했다. 그 돈이면 자신의 수술비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며칠 뒤 수진은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다가 지수가 전화하는 소리를 또 들었다. 네,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확인됐죠. 리무진 서비스도 예약하고요. 기가 막혔다. 리무진까지.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쓰는 건지.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민준이를 너무 잘못 키웠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아이였나? 그 순간 에리의 말이 떠올랐다. 복자 언니, 이제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다. 수진은 다음 날 에리를 찾아갔다. 에리야, 나 좀 도와줄 일이 또 있어. 뭔데? 복자 언니, 아는 변호사 있어. 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수진의 마음을 읽고 말했다. 내 조카가 변호사야. 로펌에서 공익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착수금 없이도 상담해 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소개해줘. 수진의 계획은 드디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했다. 에리의 조카인 최경호 변호사를 만났을 때 수진은 마음이 떨렸다.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이모가 말씀하신 수진 할머니시죠? 경호는 생각보다 젊고 친절해 보였다. 수진은 그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이 남겨준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그 서류는 민준이 살고 있는 집과 카페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다. 아, 사용대차 계약이군요. 할머니가 소유자시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용 증명으로 사용대차 해지 통보를 보내고 일정 기간 후에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식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요. 경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수진은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요? 가족인데,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법적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호도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나는 듯 했다. 우선 내용 증명 발송부터 준비해보죠. 사용대차 해지 통보와 함께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내용으로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할머니 수술 끝나고 회복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몸 관리가 우선이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수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수술 전날 밤 수진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질 뻔했다. 그때 동네 배달기사인 민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도와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민호야. 내일 수술 받으러 가야 해서 그런가 봐. 혼자 가세요? 보호자는요? 혼자 가야지. 뭐 별 수 있나? 민호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또래 청년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수진은 고마움을 느꼈다. 할머니, 제가 시간 되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수진은 바느질 상자에서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등기부등본과 사용대차 확인서, 그리고 경호가 준비해준 내용증명 초안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돌려받고 보내주자.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였다. 수술날 아침, 수진은 약속대로 온 민호의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민호의 등을 꼭 잡았다. 젊은 청년의 등은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병원 앞에 도착해서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혼자 가세요? 보호자는요? 응,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수진은 애써 웃어 보였다.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망설이더니 과일 바구니를 하나 건넸다.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수술 잘 받으셔야 해요.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뭘 갚아요? 할머니는 저한테 사장님이세요.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살아남아서 갚으셔야죠. 민호의 농담 섞인 말에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살아서 돌아와야지.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져 갔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남편의 얼굴이었다. 여보, 이제 우리 재산 제대로 지켜낼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목구멍이 바싹 말라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이 잘 끝났다고 알려주었다. 복강경 수술이라 상처는 작았지만 전신 마취를 받고 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배 쪽에서는 둔한 통증이 계속 밀려왔지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지금 지수의 환갑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테니까. 그녀의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간병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병실만 조용했다. 첫날 밤은 정말 길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그녀에게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이틀째 되던 날, 민호가 병문 안을 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아프세요? 민호야, 고마워. 네가 오니까 정말 반갑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청년이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민호는 수진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은 안 오셨어요? 바쁜가 봐. 바쁜가 보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순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애썼다. 김혜리도 매일 와주었다. 집에서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속옷들도 챙겨주었다. 수진아, 몸 상태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응, 언니.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더라. 에리는 친자식보다 더 잘해주었다. 그녀가 수진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민준이는 한 번도 안 왔네. 응, 바쁜가 봐. 바쁘긴 어머니 수술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어. 에리가 대신 화를 내주자 수진의 마음이 조금 위로되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응, 잘 받았다. 죄송해요. 파티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곧 병문안 갈게요. 파티 정리라니.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났다. 어머니 수술보다 파티 정리가 더 중요했던 거네요. 다음 날 민준과 지수가 병실에 왔다. 수진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그들이 들고 온 음료수 박스 하나를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호텔 파티에는 몇백만 원을 쓰면서 어머니 병문안에는 음료수 박스 하나라니.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죄송해요. 지수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의 질문에 수진은 가슴이 답답했다. 지금 병원비를 걱정하다니. 친구한테 빌리고 금반지도 팔고 어떻게든 했다. 민준과 지수는 서로 눈치를 보았다. 사돈한테는 몇백만 원씩 쓰면서 시어머니 수술비 500만 원은 없었다는 거지. 수진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어머니,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뭐가 다르니? 돈은 똑같은 돈 아니야? 민준과 지수는 할 말을 잃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됐으니까 가봐. 나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으니까. 그들이 나간 후 에리가 병실로 들어왔다. 수진아, 다 들었어. 속 시원하게 잘 말했다. 언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아서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느질 상자에 넣어둔 서류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그녀의 이름으로 해둔 등기부등본들. 이제 그 서류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경호씨, 저 수진 할머니예요. 내용 증명 발송 준비 다 됐죠? 네, 할머니, 언제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수진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왔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살아남았으니까 이제는 그녀의 권리를 찾을 차례였다. 며칠 후 경호는 민준과 지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했다. 할머니가 소유한 건물집과 카페에 대한 무상 사용 계약을 해지하니 2주 안에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라.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과라도 할까 싶었는데 아니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걸 보내요?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수 씨가 이거 보고 충격받아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취소하세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성애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다니. 취소는 무슨 취소야. 이제 시작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무시당했던 그녀의 존재, 그녀의 희생, 그녀의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혹독한 교훈이 될 것이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다. 민준과 지수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들은 수진의 행동을 그저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라 여기는 듯 했다. 장난. 그들이 전화를 걸어 뱉었던 그 단어가 수진의 귀에 맴돌았다. 수진은 그들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절박한 수술비도 그로 인해 벌어진 법적 통보도 모두 장난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진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에리와 함께 세탁소 정리와 몸 관리에 힘썼다. 에리는 매일 아침 죽을 끓여다 주었고 때로는 세탁소 일을 거들어 주기도 했다. 에리가 정성스럽게 끓여온 전복죽을 먹으며 수진은 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에리야, 네가 없었으면 난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정말 고마워. 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 우리 사이에 뭘 당연한 걸 가지고.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과 지수가 과연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까? 그들은
분명 어떤 식으로든 방역해 올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의 방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통장인 박 씨가 수진의 세탁소를 찾아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 요즘 동네 소문이 말이 아니에요.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의 말을 들었다. 민준이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수진 씨가 건물주 행세하며 자식 쫓아낸다고 콩가루 집안이라면서 동정표를 얻고 다니네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과 지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들은 그녀의 사정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녀를 인정머리 없는 건물주로 둔갑시켰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다. 수진 씨, 그래도 혈육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손자들은 무슨 죄예요? 할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미어졌다. 그녀는 억울함을 해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민준과 지수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오직 어머니의 냉정함만을 부각시켰다. 수진은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민준과 지수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동네 슈퍼 앞에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정으로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 정말 억울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저희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수진은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지수의 옆에 섰다. 지수는 그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수야, 너희가 그렇게 억울하면 왜 내 수술비는 도와주지 않았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수와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은 이어 말했다. 사돈잔치는 몇백만 원을 쓰면서 시어머니 목숨이 달린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고 했지. 이제 와서 갈 곳이 없다고.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수진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과 지수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창백해진 얼굴로 수진의 팔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제발. 여기서는 왜 부끄럽니? 너희가 한 짓이 부끄러우면 애초에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수진은 매몰차게 팔을 뿌리쳤다. 지수는 울면서 자리를 떠났고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동정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마저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다. 그날 저녁 수진은 경호에게 전화를 걸어 명도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경호는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며칠 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수진과 경호가 민준의 카페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른 새벽 민준과 지수가 출근하기 전 조용히 일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민준의 지인에게 연락을 받은 듯 민준과 지수는 허겁지겁 달려왔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수는 잠옷바람에 겉옷만 겨우 걸친 상태였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수진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뭐 하는 거냐고. 내 건물에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지수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다. 어머니 미쳤어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다. 너희들이 내용 증명 분명히 받았을 텐데.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가 차분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건 화나서 한번 보내신 줄 알았어요. 민준이 당황해서 말했다.
수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장난? 5천만 원수에 5만 원.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는 장난이 아니었으면서. 이제 와서 장난이라고. 민주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그런 모습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늦었다. 여긴 내 남편이 남긴 내 건물이다. 무상 사용은 오늘로 끝이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지수가 협박하듯 소리쳤지만 수진은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도리가 아니야. 시어머니 수술비는 없다면서 사돈 잔치는 호텔에서 한 며느리는 어떤 도리를 지켰니? 지수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자신이 했던 말이 되돌아오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경호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면 월세 200만 원에 200만 원에 계약 가능합니다. 아니면 3일 내에 명도해 주십시오. 월세 2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지수는 소리쳤지만 경호는 담담했다. 시세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평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죠.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찾는 듯한 애절함이 있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내게 한 것처럼 나도 냉정하게 할 거다. 수진의 단호한 말에 민준과 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날 오후 수진과 경호는 민준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아침에 겪었던 일의 연장선이었다. 이번에도 민준과 지수는 이미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와 있었다. 지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이들 학교는 어떡하고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지수는 울부짖으며 수진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지수의 눈물은 진심인지 아니면 동정을 얻기 위한 연극인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수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아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몸열감은 아들의 몇 마디 사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회는 이미 줬다, 민준아. 너희들이 차버린 거고. 수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행관이 아파트 문에 공시송달 문서를 부착하고 열쇠공이 자물쇠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낯선 소리가 민준과 지수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지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민준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수진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섰다. 더 이상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은 멀리서 민준네 가족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삿짐 트럭이 와서 가구들을 실어 나르고 아이들은 울먹이며 따라갔다. 수진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터였다.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수진의 인생은 조금씩 재건되고 있었다. 그녀는 에리에게 빌린 300만 원을 이자까지 쳐서 즉시 갚았다. 언니, 이자는 왜 줘? 우리 사이에. 에리가 손사래를 쳤지만 수진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신협 대출도 깨끗하게 상환했다. 이제 그녀는 빚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카페 건물은 새로운 젊은 부부에게 정식으로 임대했다. 월세 200만 원에 2년 계약이었다.
그들은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수진의 사연을 듣고 나서 오히려 그녀를 응원했다. 할머니,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들의 밝은 모습에 수진은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수진은 민준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민준과 지수를 내쫓고 난 후 동네 분위기는 미묘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냉정하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했다. 복자야, 속 시원하다. 그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해. 맞아. 시어머니 수술비도 안 주면서 무슨 소리야. 에리가 수진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고 다녔다. 수진은 에리 덕분에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지나가기도 했고 심지어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당당하게 걸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녀는 이제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세탁소도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미뤄뒀던 수선과 맞춤 바느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오래된 옷을 고쳐 입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민호가 어르신들 빨래 픽업 서비스를 도와주면서 장사는 조금씩 늘어났다. 할머니, 사업이 번창하네요. 민호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수진은 뿌듯했다. 그럼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 수진은 에리와 더욱 가까워졌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 구경도 갔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진정한 관계였다. 에리는 수진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해주었고 수진도 그렇게 느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어느 날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내용이었지만 수진은 읽고 바로 지웠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들의 용서는 너무 늦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지수가 직접 세탁소로 찾아왔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해서 지수는 울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다. 나는 모르겠다. 지수는 울면서 나갔지만 수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다. 집을 매각한 돈으로 수진은 작지만 깔끔한 원룸을 하나 얻었다. 세탁소 근처라 출퇴근도 편하고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다. 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평화로웠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저녁에는 에리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목청껏 노래를 부르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 복자야, 목소리 참 좋네. 젊었을 때 가수할 걸 그랬어. 무세운 소리야 원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함께 웃으며 노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준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들려왔다.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다. 카페 사업도 접고 민준은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그녀가 낳고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것도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어느 봄날 수진은 에리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던 그 바닷가였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다.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다. 여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에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수진아,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래, 에리야, 이제 시작이야.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림자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7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그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세탁소 일도 새롭게 시작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수진 씨, 40년 바느질 경력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옷 수선 기술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녀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에리가 첫 수강생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수진아, 나도 배우고 싶어.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자. 민호도 홍보를 도와주었다.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면서 복자 할머니 바느질 교실 완전 무료라고 소문을 내주었다. 첫 수업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낡은 옷을 들고 와서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물론이죠. 버릴 옷은 없어요. 다 새 옷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보람찬 일이 있을까 싶었다. 40년간 쌓아온 그녀의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남은 바늘땀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도 바느질을 마무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과 지수는 무기력하게 거리에 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번화가에 위치한 세련된 카페의 주인이자 아파트에 사는 부유한 부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 없는 난민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다. 특히 지수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절규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카페는 영업이 중단되었고 아파트 현관문에는 명도소송 진행 중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민주는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지만 그가 만나는 변호사마다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소유의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친정으로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요. 저희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어머니는 냉정했다. 딸이 시집가서 부유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던 그녀는 딸의 사치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딸에게 수백만 원을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게다가 사돈의 칠순 잔치를 위해 그토록 많은 돈을 쓰면서 정작 시어머니의 생사가 달린 수술비는 모른 척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지수야,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도 이제 너를 도울 여유가 없어. 친정의 도움마저 거절당하자 지수는 좌절했다. 그녀는 이제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면 민주는 잠시 후회하는 듯 보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 응답기 소리뿐이었다. 민주는 이제서야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예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도움들이 이제는 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듯했다. 갈 곳이 없어진 민준과 지수는 결국 반지하에 낡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창문으로는 꿉꿉한 냄새와 함께 햇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넓은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은 좁고 어두운 방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었다. 지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예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삶은 끝이 났다. 그녀는 이제 허름한 옷차림으로 좁은 방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민준과 지수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돈을 썼다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민준이 지수에게 소리쳤다. 뭐? 나 혼자 그랬어? 그럼 당신은 어머니한테 돈 없다고 말 안 했나? 당신도 똑같아. 지수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증오뿐이었다. 그들의 다툼은 매일 밤 계속되었고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한편 수진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에리와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배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세탁소는 민호의 도움으로 성업 중이었고 새로 임대한 카페에서는 매달 200만 원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아들 내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았지만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수진의 세탁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세탁소 안에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머니와 민호가 함께 옷을 다림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민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행복해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의 원인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에 민준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문득 예전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늘 자신을 위해 웃어주던 어머니의 모습. 열이 나는 자신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어머니의 모습. 결혼할 때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라며 손을 잡아주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그를 덮쳐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던 것이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지수 탓으로 돌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지수와 싸우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뉘우침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수진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차를 마시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움직였고 바늘땀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세탁소는 그녀의 바느질 교실이 되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옷 수선 기술을 가르쳐주며 보람을 느꼈다. 복자야, 너 덕분에 낡은 옷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무세운 소리야. 언니, 내가 더 고맙지. 다들 모여서 함께 바느질하니 심심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에리는 매일 그녀를 찾아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호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민호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자가 되어주었고 그녀의 아들이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민호야, 너 덕분이지.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병원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었을 거야. 민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강한 분이세요. 수진은 민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동안은 그저 참고 견뎌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한편 민준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카페 사업을 접고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을 혹사하며 돈을 벌었지만 남는 것은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해 잠들었고 지수와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지수는 그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민주는 지수의 사치스러운 습관을 탓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그럼 당신은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들의 싸움은 매일 반복되었고 아이들은 그들의 싸움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민주는 배달을 하던 중 수진의 세탁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세탁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민호와 함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민호는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고 그녀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버려졌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톨이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날 밤 민주는 지수와 싸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지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민주는 다음 날 지수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내 체념했다. 그녀도 이미 그들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이들은 지수가 데려가기로 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민주는 지수와 헤어진 후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민준의 이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준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몇 달 후 민준은 수진의 세탁소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 손길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민준아,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민준은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제 용서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한 후 곧바로 택배기사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 살던 좁은 원룸을 떠나 아주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비좁은 방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세탁소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닦았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힘들지 않니?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수지는 민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뻤다. 민준은 매일 어머니의 세탁소에서 일을 도왔다. 그는 옷을 분류하고 다림질을 하고 배달을 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어머니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수지는 민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편 지수의 삶은 민준과 헤어진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다. 지수는 민준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와 소리쳤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다니. 당신은 정말 비겁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수는 민준에게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지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용서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수지는 민준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는 아들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수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니까.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말대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찾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용서받았다. 그는 지수와 헤어졌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지수의 삶은 민준과 헤어진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와 소리쳤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다니. 당신은 정말 비겁해. 민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수는 민준에게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지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세탁소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닦았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수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힘들지 않니?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수지는 민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은 매일 어머니의 세탁소에서 일을 도왔다. 그는 옷을 분류하고 다림질을 하고 배달을 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어머니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수지는 민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편 지수의 삶은 민준과 헤어진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다. 지수는 민준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와 소리쳤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다니. 당신은 정말 비겁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수는 민준에게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지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세탁소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닦았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수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힘들지 않니?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수지는 민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은 매일 어머니의 세탁소에서 일을 도왔다. 그는 옷을 분류하고 다림질을 하고 배달을 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어머니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수지는 민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이제 세탁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일을 거들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음이나 이기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수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자.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집을 매각한 돈으로 작지만 깔끔한 집을 하나 샀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했다. 집에는 아담한 정원이 있었고 수지는 그곳에 꽃과 채소를 심었다.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행복을 느꼈다. 민준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지수는 민준과 헤어진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다. 지수는 민준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와 소리쳤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아가다니. 당신은 정말 비겁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수는 민준에게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지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그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민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엄마처럼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하며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세탁소 일을 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